행복한 인생 이막의 노후자금 관리 비법 강좌 소개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저는 14년차 노후자산 관리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수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은행이라는 곳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작년 연초에 퇴직을 했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부터 은퇴금융팀이라는 팀을 맡아서 우리 고객분들의 노후와 관련되는 상담과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현재는 퇴직 이후 연구소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공단,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그 지자체, 교육청, 그다음에 많은 기업체에서 이 노후와 관련되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상담 및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다양한 자격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는 노후 자산 관리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에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과 이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을 했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노후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노후 자금을 저희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후에 지출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노후 자금 지출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노후 자금 어떻게 저희가 늘리는가 해서 공적 연금이라든지 또는 사적 연금,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실물 자산을 활용한 바로 소득 늘리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산을 갖다가 또 자녀들이나 이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절세와 관련되는 부분들 등등해서 이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따라서 이 노후 자금의 관리 비법 이 강좌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어떤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저희들이 이 노후 자금 관리 비법을 갖다가 같이 한번 알아봤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떤 효과가 있는가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가장 저는 큰 효과는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 저와 같이 강의를 들으셨던 어떤 수강생이 설문조사를 남기셨는데요. 설문조사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어두웠던 미래가 밝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노후 자금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강좌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밝고 그다음에 활기찬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 노후 자금 관리 방향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들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이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해서 노후 자금을 관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간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운물 형식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곡간식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물식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곡간보다는 이런 현금 흐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운물 방식의 어떤 자산 관리를 노후 자산 관리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들을 하셔요. 그런데 이런 운물식의 현금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집에 얼마의 목돈이 있는가, 말 그대로 순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우리 집의 재무 상태표라는 것을 작성을 통해서 이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빼고 나오는 순자산을 알아보는 그런 어떤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 집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순수한 우리의 진짜 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난 이후에 이런 현금 소득을 갖다가 저희가 그럼 만들 때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근데 그거는 우리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쓰게 되는 바로 노후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가계부를 통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가계부를 작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월 100만 원의 노후 생활비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노후 생활비라는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노후에 점점 그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비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활비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80%, 70% 이런 식으로 해서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분의 노후 생활비 한번 실제 계산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한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분이 계셔요. 현재 돈 가치입니다. 이 250만 원을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처음에 250만 원이지만 다음에 저희가 80%, 70% 해당되는 175만 원, 140만 원으로 금액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분에 필요한 노후생활비 총 금액은 한 7억 6천 정도 나오는 거로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적지 않은 금액 저희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은행에다가 꼽아 놓으시고 저희가 매달 필요한 월 250만 원, 175만 원 찾아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는 목돈은 없어. 하지만 난 필요한 그 시기에 월 25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와. 다음에 175만 원, 14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후자금의 목돈 대신에 노후생활을 한 데는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노후에 매월 이 입금되는 이런 어떤 수입이 어디서 그럼 마련할 것인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새로운 저희가 수입을 갖다 창출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사회생활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준비를 조금 하고 계셔요. 예를 든다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연말정산연금 계좌를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연금, 앞으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 이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해도 저희들의 어떤 노후자금 마련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파트는 이러한 어떤 노후자금 관리 방향의 핵심 내용 이외에도 우리 집의 재무 사항을 한번 분석하고 진단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옆집은 어떤가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인생 이막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자주 나누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죠. 이런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노후자금 지출 줄이기 부분입니다. 이 노후자금의 지출 줄이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많이들 부담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노인성 질환에서 치매 등등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지출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퇴직 이후에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또 보험료 부담을 느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노후자금 지출 줄이기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이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이 건강보험은 저희가 출생한 신생아부터 해서 100살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하고 평생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5,100만 명의 이 가입 유형을 놓고 본다면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가입자, 마지막은 피부양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퇴직 이후에 요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보험료를 저희가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저희가 등록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아무나 등록이 안 되고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보시면 부양 요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 중에 직장인이 있다면 이 부양 요건은 저희가 만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개인의 재산을 봐야 되는데 재산은 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이 초과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소득이죠. 개인별의 연간 세전 소득 금액, 이 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저희가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저희가 따졌을 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시면 저희가 노후에 대한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소득, 일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소득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자 배당 소득과 우리가 연금 소득 등으로 인해서 다음에 피부양자는 매년 11월 달 저희가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피부양자 탈락을 갖다가 경험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는데 평생 내셔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역시 매년 11월 달 변동을 하는데 과거의 경험치에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후의 자금, 어떤 지출을 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이 건강보험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저희가 줄이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강좌에서 소개가 되겠지만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로 직장 가입자, 저희가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월 30만 원을 내시는데 부담이 되셔요. 그래서 직장가입자, 바로 재취업을 통해서 월 급여 200을 받았을 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본인 내는 금액이 월 7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매월 23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절약이 되겠죠. 하지만 재취업은 저희가 평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취업을 갖다가 끝낸다 하더라도 다시 지역가입자 돌아가기 전에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이 제도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 대상이 돼서 저희가 선택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을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시지 않고도 이 직장에서 내가 내던 금액으로 3년 동안에 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밑에 바로 가족분들을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한 그런 어떤 유용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노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많이들 물어보는 이제 노후와 관련되는 보장성 보험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장성 보험은 저희가 2달 보험료를 갖다가 납입을 안 하면 바로 연체가 돼서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보장을 못 받으시겠죠. 그리고 노후에 이런 어떤 보장성 보험은 저희가 납입을 갖다 계속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후가 시작되기 전에 납입을 갖다가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후 생활 딱 시작할 때 새로운 어떤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갖다가 많이들 권유받으시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2개의 필수 보험 중심으로 우리가 노후의 어떤 보장에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그리고 나의 어떤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바로 현황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현황은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내 보험 다보요에 들어가시면 나와 우리 가족의 보장성 보험 관련되는 우리 정보를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인생 이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2가지 한번 보험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당연히 실손보험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바로 진단비 보험, 우리 3대 사망 원인이자 그다음에 우리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에 저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정액으로 진단비를 갖다가 받는 이 진단비 보험에 일반적으로 3천 또는 5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크게 우리가 이 보장에 대해서 걱정을 갖다가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강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실손 의료보험은 우리 가입 시점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해서 크게 우리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상품들 간에 전환도 가능한데 어떤 경우가 전환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가 전환을 주의를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노후자금 지출 줄이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는 방법,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낼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줄일 수 있는가, 재취업 말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뭔지 많이들 물어보시죠. 궁금한 내용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인지 2번째 노후자금 지출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번째 파트는 바로 뭐냐면 노후자금의 소득 늘리기라는 이 파트인데요. 아마 이 강좌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바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 오늘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퇴직을 해서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이 퇴직금이 소중한 우리 노후자금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은 저희가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라는 것을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퇴직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가 근속을 30년을 하고 2억을 받았을 때는 퇴직 관련되는 소득세가 379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15년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다면 그 퇴직 소득세는 1,162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퇴직 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이 낮아지고 근속 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올라가는
바로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을 저희가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입출금 통장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IRP라는 통장으로 저희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직하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55세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입출금 통장으로 받았을 때는 저희가 퇴직소득세를 갖다가 제외를 하고 받게 되겠죠. 하지만 IRP라는 통장을 이용을 하신다면 과세 이연 제도라고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계산만 하고 이 퇴직소득세와 함께 여러분들 IRP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퇴직소득세는 언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공제를 하느냐? IRP에서 인출을 할 때 공제를 하는데, 만약에 55세 이후에 IRP에서 퇴직금을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식의 현금 소득을 받으시게 된다면 다음에 이 퇴직소득세는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저희들이 절세를 갖다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건강보험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IRP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퇴직금만 그러면 저희가 입금이 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 IRP는 다양한 저희가 현금 소득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ISA라는 비과세 상품에 만기가 됐을 때 그 금액을 이 IRP라는 상품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택 다운사이징 관련되는 그런 어떤 경우에도 IRP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강좌에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50세 여성분이 동일한 조건으로 월 10만 원씩 10년 동안에 저희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았을 때 일반 민간 보험은 월 5만 7천 원 정도를 갖다가 현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 금액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운 20만 5천 원 정도를 저희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물가가 오른 만큼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도에 100만 원을 받던 분이 2023년 현재 174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가치의 해치도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받다가 저희가 사망을 하시면 남아있는 유가족한테 유족연금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급도 할 수가 있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죠. 따라서 그 어떤 상품에 비해서 이 국민연금 제도가 상당히 유용한 제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에 국민연금 좋은 제도라는 거 아셨으니까 다음에 연금액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죠. 크게 두 가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에 강좌에서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보험료보다는 가입기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반환 일시금 반납이라든지 또는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어떤 이 국민연금에 맞춤 설계를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을 활용을 하시면 지금까지 가입을 했던 그 가입 기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예상 연금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입 기간을 늘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등해서 나만의 맞춤 노후자금 관련해서 국민연금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연금 말고도 우리 공무원연금 가입자 선생님들도 계시죠. 근데 공무원연금은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과거 선배들과 달리 96년 이후에 임용하신 공무원 선생님들은 소득의 공백기도 생기고, 그리고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 연금 수령액도 좀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명태도 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갖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연금 대상자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재직 중일 때부터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갖다가 하시지 않다면 다음에 이런 어떤 소득 공백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 연금 역시 노후 준비 지금부터 착실하게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가 되시면요,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자를 다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65세 이상자의 가구를 순위를 매깁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가지고 상위 30%에게는 지급을 안 하고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는데, 만약 부부 중에서 혼자 만약에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월 최대 33만 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부부가 같이 받게 됐을 때는 20% 줄어든 약 53만 원을 갖다가 수령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연금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어떤 제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으로는 실물 자산인 바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여러분들께서 바로 눈여겨보실 그런 어떤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 65세 동갑인 부부가 3억 원을 하는 어떤 아파트 이 시세 기준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면요, 현재 기준으로는 월 74만 원 정도를 주택연금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3억 원의 농지연금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으신다면 매월 41만 원이 더 많은 115만 원에 저희가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받으시게 된다면 이때 경작물은 저희 것, 그리고 다음에 경작을 못했을 때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도 농지연금 받으시는 분한테 저희가 지급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이 집에서 부부가 평생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부부가 다 고정된 어떤 연금을 받으시다가 두 분이 전부 다 사망을 하시면, 그럼 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받은 연금액과 남아있는 주택이나 농지를 평가한 그 금액과 비교해서 차액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고, 반대일 때는 저희가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금액이 없는 아주 유용한 제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기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노후자금 소득 늘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은 근속 연소에 따라서 세금이 많아지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가입을 위해서 연금계좌라는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죠. 바로 그런 연금계좌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저희가 국민연금의 다양한 저희가 어떤 지원제도, 그 다음에 저희 예를 든다면 조기연금이나 또는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도 다루면서 실업급여, 저희가 다음에 퇴직 이후에 현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만, 실업급여를 제대로 저희가 알고 활용하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 그런 내용들도 알려드리면서 다양한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배당형 상품 등등 해서 그런 상품을 활용해서 노후자금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들도 이 세 번째 파트에서 다루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노후자금 저희가 늘리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들 중요하죠. 이 노후자금 지키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바로 증여상속세와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평생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관리, 그리고 저희가 유사, 수신, 금융사기,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노후자금을 갖다가 안전하게 이전을 하고 세금도 줄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100 지폐가 나오죠. $100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크게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다. 첫 번째는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태어나면 가족이 생기죠. 그 가족에게 무상의 어떤 재산을 갖다가 저희가 주게 된다면 바로 증여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다음에 사망을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상속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 증여와 상속은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납입을 한 사람은 한 22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에 2022년도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따라서 증여는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되는 증여세를 아셔야 되고요. 상속은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대신에 상속 재산이 적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상속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 아신다면 저희가 노후자금 지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과 증여세는 저희가 알아서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매기는 세목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증여세를 갖다가 9년 동안에 안 내고 있다가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증여세를 갖다가 납입을 하게 된다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뿐만 아니고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원래 내야 되는 증여세의 20%만큼을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이 납부 지연 이자라는 금액이 연 8.03%만큼 추가로 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분이 원래는 3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갖다가 내면 됐는데 그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 5천을 지원을 받았다가 9년 뒤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려 2배에 가까운 5,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저희가 내게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여기서 보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증여는 반드시 저희가 자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증여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택을 갖다가 취득을 했을 때 그 주택 취득을 했는 지역의 자금 출처와 관련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어서 증여세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한테 우리의 어떤 노후 자금을 갖다가 무조건 많이 주는 거 좋은 거는 아니겠죠. 왜? 우리의 노후 준비부터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자녀들한테 저희가 그런 어떤 요구를 갖다가 거절하기 어렵다면 우리의 노후 자금을 무상으로 그냥 증여를 하기보다는 차용을 해가지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모 자식지간에 이 차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면 과세당국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의 어떤 요건은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작성한 시기, 바로 차용증 작성 시기를 확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이자를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당좌 대출 이자율 바로 연 4.6% 기준으로 이자율 저희가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자는 원금 등등해서 반드시 저희가 실제 지급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 다만 이때 받을 때 그냥 입금이 아니고 그 입금되는 그 조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 어떤 지원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어떤 연봉의 5배 정도 이내에서 빌려줄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만기 돌려받는 시기도 무한정 길면 안 되겠죠. 따라서 10년 이내에 저희가 만기 기한을 정하는 것도 이 차용증의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보다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상속은 저희가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재산뿐만 아니고 이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빚도 상속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이 망자에 저희가 이 상속 관련되는 재산에 바로 빚이나 또는 재산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런 안심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심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우리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사망 신고를 할 때 그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최대 20일 이내에 저희의 이 재산과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런 어떤 안심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사망하신 분의 바로 어떤 재산이나 빚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상속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3가지의 어떤 상속에 대한 바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남기신 재산이 우리 어떤 대출 또는 채무보다 더 많다면 당연히 그냥 받으시면 되죠. 단순 승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일 때는 상속을 포기를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빚을 더 추가로 갚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과 그다음에 채무가 서로 비슷할 경우에는 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갖겠다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정법원에다가 신청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저희가 3가지 방법 중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단순 승인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승인하기 이전에 승인이 돼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해가지고 다음에 상속 포기를 못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저희가 강좌에서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우리 평생 무형의 재산이죠. 신용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신용 관리는 바로 신용 점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용 점수를 만들고 있는 회사 두 군데 중에 하나인 KCB의 작년 연말 기준에 우리나라 4,900만 명의 신용 등급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국민 2명 중에 1명이 900점 이상의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점에서 1000점 중에서 900점 이상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저희가 신용 점수는 우리 신용플러스라는 앱,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이 앱에서 점수뿐만 아니고 내 신용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바로 이유, 근거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유용한 앱입니다. 이런 어떤 신용 관리를 저희가 잘 했을 때 퇴직 이후에 갑작스러운 어떤 저희가 대출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 낮출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갖다가 관리를 할 때도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 저희가 평생 가져가야 될 노후자금 지키기의 한 바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자금 지키기 이외에도 많습니다.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상속 재산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사수신을 통해서 우리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4가지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강좌를 들으신다면 아마 이제 노후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관심이 생기실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노후자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래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이며 노후자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